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읽어볼 이 철학적인 이야기는요, 그냥 한가롭게 책상에 앉아서 쓴 글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아주 절박하고 또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이야기예요.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우리가 곧 탐험하게 될 이 책의 아주 깊고 인간적인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18세기 문학계의 거장 세뮤얼 존슨의 손에서 탄생했죠. 자, 여기서 당시 존슨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1759년 존슨 박사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전 편찬으로 엄청난 명예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정말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가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우울증이라는 내면의 악마와 아주 힘겹게 싸우고 있었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7년이나 지났지만 그리움은 여전했고요. 그런데 바로 그해 1월 90살의 노모마저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어머니가 약간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빚을 갚고 또 장례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이 절박함, 바로 이 절박함 때문에 존슨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이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의 모든 고뇌가 단 일주일이라는, 그것도 저녁 시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응축돼서 이 작품 라셀라스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이제 존슨이 만들어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곳은 그야말로 완벽한 낙원, 완벽한 패러다이스로 설계된 곳, 바로 행복의 계곡입니다. 이 계곡은요, 그 자체로 완벽한 유토피아였어요. 사방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입구는 동굴 속에 숨겨진 거대한 철문 하나뿐입니다. 안에는 맑은 시냇물과 호수가 흐르고 땅은 비옥해서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죠. 맹수 같은 포식자가 없어서 모든 동물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지냅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악, 모든 고통이 철저하게 걸러지고 배제된 공간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1년에 한 번 황제가 방문할 때면 왕족들은 뭐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온갖 신기한 물건이나 새로운 즐길거리를요. 이게 다 뭐 때문이냐면 시간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어요. 이로써 그들의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행복한 감금 생활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입니다. 이 완벽한 낙원은 동시에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완벽한 행복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을 때 과연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완벽한 쾌락과 안전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황제의 넷째 아들인 라셀라스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왕자나 공주들은 이 완벽한 삶에 아주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라셀라스는 26살이 되던 해부터 아주 끈질긴 우울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 앞에서도 뭘 먹어야 할지 잊어버리고 흥겨운 음악이 흐르는 파티 중간에 갑자기 자리를 떠나버리곤 했죠. 바로 이 질문이 라셀라스 자신, 그리고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대체 왜 불행하다는 걸까요? 그 원인이 대체 뭘까요? 라셀라스는 계곡의 동물들을 보면서 인간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깨닫습니다.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풀을 뜯고 배가 부르면 잠을 자죠. 아주 단순합니다. 필요가 충족되면 그걸로 만족해요. 하지만 인간인 자신은 달랐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된 뒤에도 그 충만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에 시달렸던 거죠. 그 배부른 뒤에 찾아오는 시간들이 끔찍하게 지루하고 암울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라셀라스는 자신의 옛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이 비참함의 근원은 바로 결핍의 부재, 즉 내가 간절히 바라고 추구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라고요. 무언가 바라는 게 있어야 노력이라도 할 텐데 모든 게 이미 주어져 있으니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만 한탄할 뿐이었던 거죠. 스승은 라셀라스를 위로하려고 바깥 세상은 비참함으로 가득하니 지금의 행복에 만족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어요. 라셀라스의 마음속에 최초의 진정한 욕망이 불타오르게 만든 겁니다. 아, 그렇다면 바깥 세상의 그 비참함을 직접 봐야겠다. 그것을 알아야만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비참함을 보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거죠. 이렇게 새로운 목적이 생기자 라셀라스의 막연했던 우울은
탈출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불타는 야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희망은 한 뛰어난 예술가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계학의 대가였는데 인간도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죠. 이 예술가는 라셀라스를 아주 그럴듯하게 설득합니다. 비행이라는 건 결국 힘과 저항의 비율을 어떻게 맞추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요. 물이라는 더 짙은 유체 속에서 헤엄칠 수 있다면 공기라는 더 옅은 유체 속에서 나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냐면서 산을 넘어갈 날개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희망을 품고 아주 세심하게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비행의 날, 예술가는 벼랑 끝에서 힘차게 날개짓을 하더니 그대로 호수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정말이지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갑작스럽고 아주 요란한 실패로 끝나버렸죠. 이 광경을 지켜본 왕자는 엄청난 공포와 분함에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첫 시도가 이렇게 허무하게 실패하자 라셀라스의 불만은 다시 커져만 갑니다. 희망이 완전히 꺾인 거죠. 그런데 그때 계곡에 큰 홍수가 나서 꼼짝없이 궁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우연한 사건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지혜로운 남자 이물락을 만나게 됩니다. 이물락은 자신을 시인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시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해요. 자연의 모든 현상을 꿰뚫어 봐야 하고 인간 삶의 모든 단계를 알아야 하며 시대와 국가의 편견을 넘어 보편적인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가 얼마나 깊은 지혜와 경험을 가진 인물인지 바로 알 수 있죠. 라셀라스는 이물락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계곡에서 행복을 찾았냐고요? 그러자 시인은 이 계곡의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건 바로 라셀라스 왕자 당신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이 계곡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완벽한 감옥 안에서 불행과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물락을 만나면서 라셀라스는 드디어 그냥 스승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동지, 그리고 자신의 오랜 꿈을 함께 이뤄나갈 동반자를 찾게 된 겁니다. 이물락은 바깥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경고하면서도 라셀라스의 탈출을 돕기로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끈기와 기술만 있다면, 즉 꾸준히 노력한다면 어떤 장애물이든 결국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완전히 바른 방식의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화려하고 천재적인 발명품이 아니었어요. 이번 계획은 땅굴을 파는 토끼에게서 영감을 얻은 아주 느리고 꾸준하며 비밀스러운 노동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창살을 힘이 아니라 끈기로 조금씩 깎아내기로 한 거죠. 그들의 이 끈기 있는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봅니다. 중간에 라셀라스의 누이인 네카야 공주까지 합류해서 몇 달 동안 비밀리에 땅을 파고 또 팠죠. 마침내 저 멀리서 빛이 보였고 그들은 산을 뚫고 나와 바깥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행복의 계곡의 죄수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감옥의 물리적인 벽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선택이라는 어쩌면 더 거대한 감옥과 마주하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라셀라스와 네카야 그리고 임락은 이제 막 광활하고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과연 욕망이 없어서 불행했던 그들이 수많은 욕망이 부딪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 즉 올바른 삶의 선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라셀라스 왕자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 행복의 계곡이 주는 끝없는 쾌락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포장된 공허함일 뿐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죠. 더 이상 이 만족이라는 이름에 무기력함에 안주하지 않겠다. 진짜 행복이 뭔지 찾기 위해서라면 저 바깥 세상의 불행과 고통을 직접 겪어보겠다. 정말 대단한 결심이죠. 하지만 이 위대한 결심은요, 곧바로 아주 거대하고 냉혹한 질문 하나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어떻게 이 감옥을 나갈 건데 하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행복의 계곡은 말이죠. 낙원이라는 이름 뒤에 정말 완벽한 감옥의 모습을 숨기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장벽들은 그냥 담이 좀 높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긴 자연 그 자체가 거대한 간수 역할을 하고 인간의 기술이 그 위에다 자물쇠를 채워버린 곳이에요.
사방을 둘러싼 산들은 너무 가팔라서 사람이 오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설상가상으로 그 꼭대기가 계곡 안쪽으로 날카롭게 휘어져 있어요. 마치 거대한 손이 하늘을 가로막으면서 어디 넘어올 생각도 마라 하고 경고하는 것 같죠?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길은 바위 및 동굴 하나뿐인데 이것도 빽빽한 숲이 입구를 아주 교묘하게 가리고 있고요. 계곡 쪽 출구는 또 고대 장인들이 만들었다는 거대한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문이 또 얼마나 단단하고 무거운지 기계의 힘 없이는 꿈쩍도 안 하고 대를 이어서 뽑힌 파수꾼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죠. 심지어 계곡에 물이 빠져나가는 북쪽 동굴마저 이게 자연적으로 그런 건지 누가 일부러 그런 건지 아무튼 거대한 바위들이 충첨하게 쌓여서 물길만 간신히 열려 있을 뿐 사람은 절대로 통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라셀라스가 마주한 건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거대한 창살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젊은 왕자의 결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달, 이 긴 시간 동안 이 완벽한 감옥에 혹시라도 작은 틈이라도 있을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찾아다녔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산을 오르고 저녁엔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오늘 하루 부지런히 찾아다녔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들었죠. 덤불을 헤치고 바위 틈을 살피고 혹시 숨겨진 통로라도 있을까 계곡 구석구석을 정말 다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번번이 좌절됐어요. 모든 산꼭대기는 접근 불가능했고 철문은 꿈쩍도 안 했고 물길은 단단히 막혀 있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왕자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기도 해요. 탈출이라는 목적을 잠깐 잊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동식물의 경이로운 세계가 눈에 들어온 거죠. 만약 탈출에 실패하더라도 이 계곡의 비밀을 탐구하면서 남은 생을 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잠시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일시적인 위안일 뿐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호기심, 자유에 대한 갈망은 절대 사그라들지 않았으니까요. 희망이 거의 바닥나고 무력감이 그를 덮치려던 바로 그 어느 날 라셀라스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행복의 계곡에는요, 거주민들의 삶을 더 즐겁고 편하게 만들려고 초빙된 수많은 예술가와 기술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기계에 대한 지식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레방아의 힘을 이용해서 궁전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리거나 인공 소나기를 만들어서 정원의 열기를 식히는 등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정말 놀라운 장치들을 만들어내는 인물이었죠. 라셀라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작업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통해 탈출할 수 있다는 아주 대담하고 새로운 기계적인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예술가는 라셀라스의 고민을 듣더니 아주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영원히 땅에만 묶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배나 마차처럼 느려터진 것들 대신 인간이 날개를 이용해 훨씬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을 생각해 왔습니다. 공중의 들판은 지식을 가진 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직 무지와 게으름만이 땅을 기어다닐 뿐입니다. 산을 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왕자에게 산 위를 날아간다는 이 생각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기계과학의 힘으로 하늘을 정복할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는 라셀라스의 마음에 꺼져가던 탈출의 불씨를 다시 한번 거세게 지폈습니다. 이 예술가의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유추의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라셀라스가 모든 동물에게는 각자 정해진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새는 하늘을, 인간은 땅을 걷는 게 자연의 섭리일 텐데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예술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이 그 영역이지만 다른 짐승들은 본능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은 수영이라는 기술로 그 물속을 헤엄칠 수 있습니다. 수영할 수 있다면 날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이라는 건 결국 물, 즉 공기보다 훨씬 짙은 액체 속을 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비행은 그저 공기라는 물보다 훨씬 옅은 유체 속을 헤엄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물질의 밀도에 맞춰서 힘과 저항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인간도 새처럼 날 수 있다는 거였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두 사람의 성격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술가는 이미 성공을 넘어서서 비행이 가져올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고 있어요. 그는 거의 철학자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떠서 지구가 스스로 회전하며 보여주는 세상의 모든 풍경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도시의 불빛, 사막의 모래 언덕,
군대가 격돌하는 전쟁터까지 안전하게 관찰하고 날강의 발원지부터 거대한 삼각주까지 모든 물줄기를 추적하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죠. 반면에 라셀라스는 훨씬 현실적인 문제들을 걱정합니다. 높은 산에만 올라도 숨이 가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것보다 훨씬 높은 하늘에서 과연 숨을 쉴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죠. 또 설령 숨을 쉴 수 있다고 해도 한순간의 실수로 땅으로 곤두박질 칠 위험은 없겠냐고 묻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도 힘든데 공중을 나는 데는 얼마나 더 엄청난 힘이 필요하겠냐는 실용적인 우려도 덧붙이고요. 라셀라스는 이렇게 위대한 기술이라면 모든 인류와 공유해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술가의 대답은 기술의 힘에 대한 그의 깊은 윤리적 성찰을 보여줘요. 그는 만약 모든 인간이 선하다면 기꺼이 나는 법을 가르치겠지만 만약 악한 자들이 이 힘을 손에 넣는다면 세상은 끔찍한 혼란에 빠질 거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름을 뚫고 나타나서 약탈을 일삼는 군대에 맞서는데 그 어떤 높은 성벽도 험준한 산도 넓은 바다도 아무런 방어벽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는 심지어 이 행복의 계곡조차 하늘로부터의 기습에는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이 기술은 오직 우리 두 사람의 탈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비밀 유지 조건을 내겁니다. 왕자는 그의 조건에 동의했고 그때부터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1년이 시작됩니다. 예술가는 새의 깃털 구조보다는 인간의 팔다리 구조와 더 비슷한 박쥐 날개에 접히는 방식을 모델로 삼아서 설계를 시작했어요. 라셀라스는 종종 그의 작업실에 가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죠. 비단, 강철, 고래 힘줄 같은 재료들을 이용해서 가벼움과 강도를 동시에 구현하려는 수많은 독창적인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예술가는 매일같이 나는 독수리보다 더 높이 날아서 구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고 그의 흔들림 없는 자신감은 점점 라셀라스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날개가 완성됐죠. 운명의 아침, 예술가는 계곡의 깊은 호수를 마주한 작은 곳 위에 섰습니다. 그는 1년간의 노력이 담긴 날개를 등에 메고 마지막 점검을 마쳤죠. 그는 공기를 모으려고 잠시 날개를 힘껏 퍼덕인 후에 망설임 없이 발판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몸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대로 호수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년의 희망과 노력이 담긴 그 날개는요, 공중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물속에서 간신히 그의 몸이 가라앉지 않게 지탱해주는 게 전부였어요. 왕자는 공포와 분노로 거의 정신을 잃은 그를 물가로 겨우 끌어냈습니다. 기계에 걸었던 라셀라스의 두 번째 희망은 그렇게 차가운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비행의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좌절된 후에 라셀라스의 상상력은 다시 길을 잃었습니다. 탈출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그는 또다시 깊은 슬픔에 잠겼죠. 바로 그때 이 지역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우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는 예년과 달랐어요. 몇 주 동안 멈추지 않고 정말 맹렬하게 쏟아졌습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린 엄청난 양의 물을 동굴이 다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호수가 넘쳐서 계곡의 낮은 지대가 전부 물에 잠기고 말았죠. 이 거대한 홍수 때문에 모든 왕족들은 궁전 안에서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바로 이 강제로 갇히게 된 시간이 라셀라스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궁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열린 연회에서 그는 인간의 다양한 조건에 대해 노래하는 한 시인의 시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임락이었습니다. 임락은 그냥 시만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시에는 라셀라스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 바로 산 너머 세상에 대한 진짜 경험이 녹아 있었던 거죠. 라셀라스는 그가 인생의 다양한 장면들, 그러니까 가난과 부, 희망과 절망, 사랑과 증오 같은 것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려내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세상을 깊이 아는 사람이구나 직감했습니다. 왕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다와 도시, 전쟁과 평화에 대해 수천 가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임무락은 왕자의 순수한 무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지식을 향한 그의 뜨거운 호기심에 매료돼서 매일같이 새로운 이야기와 가르침으로 그의 지적 갈증을 채워주었죠. 라셀라스는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라셀라스는 이물락에게 그의 인생 이야기를 직접 들려달라고 청합니다. 그렇게 넓은 세상을 경험한 사람이 도대체 어째서 어떤 이유로 이 좁고 안락한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는지 궁금했던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라셀라스의 귀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해설을 통해서 이물락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회고담이 아니에요. 지식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찾아 평생을 헤맨 한 인간의 장대한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이물락의 광범위한 지적 여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아비시니아의 부유한 상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창고에 쌓인 재물보다 도서관의 책에서 더 큰 즐거움을 발견했죠? 결국 그는 상인이 되라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홍해에서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동방 무역의 중심지였던 인도의 수라트와 무굴 제국의 수도 아그라, 유구한 문명을 자랑하는 페르시아와 아라비아를 거쳐서 마침내 팔레스타인에서 강력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유럽인들과 교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서 고대 문명의 장엄함을 탐구하기까지. 그의 20년은 그야말로 지식을 향한 끝없는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인도 수라트에서 세상 물정 모르던 젊은 이물락은 함께 여행하던 대상 일행에게 사기를 당해서 가진 보석을 전부 잃게 됩니다. 라셀라스는 궁금해서 묻죠.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순전히 남을 해치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기에 대한 이물락의 대답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첫 번째 뼈아픈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존심과 시기심이라는 감정의 어두운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사람들은 이물락이 자기들보다 부자라는 사실에 분개했고 그가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약점을 발견하자 그를 억압하는 데서 기쁨을 느꼈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비열한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그는 이 여행의 시작부터 아주 혹독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이물락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탐구 대상 중 하나는 바로 시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시가 모든 학문 중에서 최고의 존중을 받는 걸 보았고 자기 자신도 위대한 시인이 되기를 갈망했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 중 하나로 꼽히는 부분, 즉 진정한 시인이란 무엇이며 어떤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물락의 장엄한 설명을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이물락은 왜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시인들이 최고의 시인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는 시의 본질이 자연과 인간의 열정을 묘사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시대가 변해도 본질은 항상 같다고 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글을 쓴 작가들이 묘사를 위한 가장 인상적이고 강력한 대상들, 예를 들어 떠오르는 태양이나 폭풍우 치는 바다 같은 이미지들을 선점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뒤에 온 후대의 시인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사용한 이미지를 새롭게 조합하거나 더 세련되게 다듬는 일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는 초기 시인들이 자연 그 자체와 원초적인 힘,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력을 가졌다면 후기 시인들은 그것을 다듬는 기교와 우아함, 그리고 세련미를 가졌다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한 이 어마어마한 조건들을 한번 보시죠. 임늘학에 따르면 시인은 단숨이 아름다운 글귀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특정 튤립의 줄무늬를 세거나 숲의 미묘한 녹색 빛깔의 차이를 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보편적인 튤립과 숲의 원형을 떠올리게 하는 본질적인 특징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는 군인과 학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을 모두 알아야 하고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같은 모든 열정의 작동 방식을 꿰뚫어 봐야 하죠. 또 자신이 속한 시대와 국가의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언어와 과학 지식까지 섭렵해야 하고요. 궁극적으로 시인은 자연의 비밀을 인간에게 해석해주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입법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 들은 라셀라스는 경악하면서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 당신은 어떤 인간도 결코 시인이 될 수 없다는 걸 나에게 납득시켰을 뿐이요. 시인에 대한 이 심오한 논의를 마친 라셀라스는 다시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이물락이 팔레스타인에서 만났다는 그 유럽인들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그들의 뛰어난 지식과 강력한 힘이 과연 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묻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예술의 본질에서 이 책의 핵심 주제인 행복 탐구로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이물락이 세상 끝까지 가서 직접 본 행복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물락의 대답은 라셀라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는 유럽인들이 확실히 아비시니아인들보다 더 현명하고 강력하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질병과 혹독한 날씨를 극복할 수 있는 수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요. 그들의 삶은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인들은 우리보다 덜 불행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불편을 제거하는 기술적, 지적 우위가 곧 내면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이 놀라운 결론은 계곡을 나가기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왕자의 순진한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물락은 자신의 20년간의 긴 여정과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얻은 최종적인 철학적 결론을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제시합니다. 이 말은 이상주의에 부풀어 있던 왕자에게 세상의 냉엄한 민낯을 보여주는 그의 이야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은 즐거움을 하나라도 더 찾아 나서는 과정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고통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과정에 더 가깝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물락이 세상 끝까지 가서 배워온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던 겁니다. 이 냉엄한 진실을 깨달은 인물락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20년간의 끊임없는 여행과 지식 탐구에 지친 그는 마침내 고향 아비시니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놀라운 모험담을 들려주면서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물락이 마주한 현실은 고통 그 자체였어요.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은 그의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 현실에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14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은 재산을 나눠서 각자 다른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함께 뛰놀던 어린 시절 친구들 대부분은 이미 무덤에 누워 있었죠. 살아남은 이들은 그를 겨우 기억해내거나 오히려 외국의 풍습에 물든 타락한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의 방대한 지식은 귀족들에게 무시당했고 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에 가르치려 하자 금지당했습니다. 심지어 사랑마저도 그의 아버지가 상인이었다는 이유로 귀족 여성에게 거절당했습니다. 20년간 세상 끝에서 쌓아 올린 지혜와 경험은 그의 고향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거절과 환멸에 지친 이물락은 마침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자신을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행복의 계곡 문이 열리는 날을 기다렸다가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이곳을 낙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는 희망과 두려움 모두에게 작별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이 계곡은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가두는 마지막 무덤과도 같은 장소였던 겁니다. 인물락의 길고 슬픈 이야기를 모두 들은 라셀라스는 마침내 모든 질문의 핵심을 찌르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경험 끝에 희망과 두려움을 모두 버리고 들어온 바로 이곳에서 당신은 과연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을 찾았느냐고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인물락의 대답은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이물락은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는 이곳의 모든 거주민들이 이 은신처에 들어온 자신의 선택을 매 순간 후회하고 한탄한다고 털어놓습니다. 이곳은 조용한 절망의 장소이며 바깥 세상 사람들을 이곳으로 유혹하는 이유는 희망 없는 비참함이 낳은 자연스러운 악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자신들이 어리석게 포기해버린 자유를 누리는 외부인들을 시기하고 그들 역시 자신들과 같은 불행에 빠뜨림으로써 위안을 얻으려는 심리라는 거죠. 인물락의 고백을 들은 라셀라스는 그에게서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같은 고통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탈출 계획을 전부 털어놓으며 간청하죠. 나의 감옥을 부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대는 내 비행의 동반자가 되고 내 방랑의 안내자가 되며 내 운명의 동업자가 되고 내 인생 선택의 유일한 감독관이 될 것이오. 바로 이 순간 세상을 모르기에 나가려는 왕자의 젊은 열망이 세상을 너무 잘 알기에 좌절한 시인의 깊은 지혜와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이물락은 왕자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탈출이 몹시 어려울 거고 아마 왕자는 곧 자신의 호기심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면서도 결심이 확고하다면 절망하지 말라고 조언하죠. 그리고 이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근면과 기술에 불가능한 것은 거의 없다. 이 한마디는 탈출 계획의 방향을 예술가의 기계적 환상이나 왕자의 막연한 시도에서 벗어나서 보다 치밀하고 지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라셀라스의 젊은 열망은 이물락의 노련한 경험과 지혜라는 강력한 동맹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모르기에 나가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너무 잘 알기에 은둔했지만 이제 같은 비참함 속에서
같은 탈출의 목표를 갖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새로운 조합, 즉 열망과 지혜의 결합이 과연 자연과 인공이 만든 이 철옹성, 행복의 계곡의 문을 정말로 열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여정은 다음 분석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행복의 계곡에서 오히려 깊은 공허함을 느끼던 라셀라스 왕자의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지혜로운 시인 이물락을 만나면서 탈출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로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랜 시간 가슴에 품어왔던 그 염원을 드디어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과연 황금으로 만들어진 이 완벽한 세상을 벗어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의 담대하고도 아주 기발한 탈출 계획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탈출하시겠어요? 아마 거대한 철문을 힘으로 부수는 그런 무모한 방법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힘이 아니라 지혜에서, 정면 돌파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에서 해답을 찾았죠. 임락은 비를 피해 굴을 파고드는 아주 작은 토끼들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정말 기막힌 영감을 얻습니다. 그는 왕자에게 말하죠. 저 보잘것없는 동물들의 생존 본능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요. 그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우선 산 중턱, 덤불에 가려져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동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토끼가 굴을 파듯이 비스듬하게 위쪽으로 땅과 돌을 파내서 산의 돌출부 너머로 나가는 거죠. 이건 무력에 의한 파괴가 아니에요. 자연에 대한 아주 세심한 관찰과 응용이 빚어낸 그야말로 지성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계획은 계획일 뿐 현실은 언제나 만만치 않죠. 첫나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작업을 시작할 그 완벽한 동굴을 찾는데 꼬박 다 써버렸습니다. 마침내 덤불로 위장된 작은 동굴을 발견한 그들은 다음 날부터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인물락에 구해온 조잡한 도구로 돌을 깨고 흙을 파내는 일, 평생 안락하게만 살아온 왕자에게는 정말 상상 이상의 고역이었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된 채 풀밭에 주저앉은 라셀라스의 얼굴에는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하는 깊은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쳐서 모든 걸 포기하려던 왕자에게 임락이 건넨 한마디가 그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보세요. 위대한 일은 힘이 아니라 끈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힘내라 하는 식의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어요. 저 거대한 피라미드도 결국에는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린 결과물 아니겠냐.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걷는 사람은 7년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이런 이치를 일깨워준 거죠. 동굴을 파는 이 작은 행동에서부터 나중에 행복을 찾아 나서는 그 거대한 여정까지 모든 것은 결국 한 걸음 한 걸음의 인내에 달려있다는 진리였습니다. 매일의 고된 노동이 쌓여서 마침내 작업의 절반쯤 도달했을 때 그들의 비밀 계획은 정말 이제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잠시 바람을 쐬러 동굴 밖으로 나온 라셀라스의 심장은 그야말로 멎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동굴 입구에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목격한 사람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누이, 네카야 공주가 말이죠.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를 믿고 운명을 맡겨야 할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네카야 공주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동행을 간청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 역시 이 끝없는 유희와 단조로운 평온의 진저리가 난다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런 의지가 담겨 있었죠. 만약 오라버니가 저를 거절한다 해도 저는 어떻게든 당신을 뒤따를 겁니다. 이건 간청을 넘어선 아주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라셀라스는 그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과 똑같은 불꽃을 품고 있던 누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방해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했어야 할 동반자였던 거죠. 이제 탈출팀은 라셀라스, 이물락, 네카야 공주, 그리고 공주가 가장 아끼는 시녀 페쿠아까지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그들의 눈앞으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산 정상에선 4사람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십 년간 상상 속에서만 그려왔던 진짜 세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저 멀리 은빛 실처럼 흐르는 나일강까지. 황금 세장의 문이 마침내 열리는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죠. 계곡을 탈출한 그들은 당대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카이로로 향합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활기 넘치는 도시. 라셀라스는 바로 이곳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자신의 오랜 숙제를 풀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아주 기묘하고도 달콤한 첫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라셀라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건 뭐 거의 천국이었을 겁니다.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 얼굴에는 친절이 가득했으며 어디서나 기쁨의 노래와 걱정 하나 없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토록 모두가 행복한데 대체 누가 불행하다는 말이지? 내가 찾던 답이 이렇게나 명백한 것이었나? 어쩌면 그의 위대한 탐색은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물락의 지적이 라셀라스의 순진한 환상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속으로는 힘든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어 보일 때 말이죠. 이물락은 그걸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저들의 웃음 역시 진짜 행복의 증거가 아니라 어쩌면 행복을 찾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 그리고 그 이면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수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중요한 깨달음과 함께 라셀라스의 진짜 탐구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물락의 조언으로 환상에서 깨어난 라셀라스는 하지만 여기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똑똑해지죠. 이제부터 행복이라는 이 미지의 대상을 마치 과학자처럼 탐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직접 살아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로 영원한 만족을 주는지 체계적으로 실험해 보기로 마음먹은 거죠. 자, 지금부터 실망으로 가득 찬 그의 5가지 실험이 차례로 시작됩니다. 라셀러스의 첫 번째 실험은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어쩌면 가장 본능적인 믿음 중 하나인 쾌락주의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인생은 즐기는 거야. 젊음이야말로 기쁨의 시간이지 하는 생각 말이죠. 감각적인 즐거움과 욕망의 충족이야말로 삶의 최고선이라는 이 철학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젊은이들의 무리에 그는 합류합니다. 매일이 축제이고 모든 순간이 활락으로 채워진 삶. 과연 이곳에 행복의 정답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글쎄요, 참혹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의 활락은 저속했습니다. 생각과 의미가 싹 제거된 채 오직 감각적인 자극만을 좇는 모습에서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기쁨을 찾던 라셀라스는 깊은 수치심과 환멸을 느꼈죠. 그들의 즐거움은 행복이 아니라 건태와 지루함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가 진지한 조언을 건넸을 때 돌아온 것은 예상대로 차가운 조롱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완벽한 실패였지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지을 수 없듯이 그렇게 순간적이고 텅 빈 쾌락 위에는 결코 행복한 삶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요. 행복이란 감각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불확실성 없이 견고하고 영원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 그의 마음속에 행복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쾌락이라는 검정의 극단에서 크게 실망한 라셀라스는 이번엔 그 정반대편으로 향합니다. 어디겠어요? 바로 이성의 철학, 스토아주의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닥치든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솟구치든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 오직 이성의 힘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삶. 그는 이성으로 열정을 완벽하게 지배해서 어떤 불행도 자신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자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라셀라스는 당대 최고의 스토아 철학자의 강연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는 이성이라는 태양 아래 모든 감정의 폭풍우를 잠재우는 법을 힘주어 말했죠. 라셀라스는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스승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마주한 것은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빛 한 점 없는 어두운 방, 그곳에는 강단 위에 위대한 현자는 온데간데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흐느끼는 한 아버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유일한 딸이 간밤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라셀라스가 죽음은 현명한 이라면 놀라지 않을 일이라며 철학자 자신의 가르침을 조심스럽게 상기시키자 철학자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 외침은 라셀라스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인간은 이성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진리와 가슴으로 느끼는 고통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이성 역시 행복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쾌락과 이성이라는 양극단에서 모두 실패한 라셀라스 일행은 이번에는 도시의 복잡함과 인위적인 것들을 벗어나기로 합니다. 수많은 시와 노래에서 이상향으로 그려졌던 그 삶, 다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바로 소박하고 평화로운 전원 생활에 대한 탐구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면서 소박한 만족을 느끼는 삶, 그곳에야말로 진짜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만난 현실 속 목동들은 시에 나오는 낭만적인 주인공들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기는커녕 무지했고 평화롭기는커녕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의 마음은 자연이 주는 평온함이 아니라 자신들은 평생 부자들을 위해 노동하도록 저주받았다는 생각과 그들을 향한 질투 그리고 악의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상화된 전원생활 역시 부유한 자들의 환상에 불과했던 거죠. 네 번째 실험은 아마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주제일 겁니다. 바로 돈이죠. 부와 번영, 잘 가꾸어진 정원, 넘쳐나는 음식, 명랑한 하인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갖춘 한 부유한 남자의 웅장한 저택을 방문합니다. 돈이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세상의 통념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라셀라스가 저택 주인에게 그의 완벽해 보이는 행복을 축하하자 주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충격적인 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의 막대한 부와 인기가 이집트 총독의 질투를 사서 그는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행복의 모습은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그의 막대한 부는 그에게 자유가 아니라 화려하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을 선물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외양은 기만적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실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부 역시 행복의 동의어가 아니었음을 확인한 라셀라스는 또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험입니다. 쾌락, 이성, 단순함, 부.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라셀라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세상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고독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은자의 삶, 속세를 떠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혼돈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삶이야말로 궁극의 평화와 행복을 주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들의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위대한 은자는 평화로운 현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과 단절된 채 끝없는 의심과 망상에 시달리는 불안한 영혼이었죠. 그는 악한 사람들의 나쁜 영향은 피했지만 동시에 선한 사람들의 조언과 따뜻한 대화마저 잃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그는 바로 다음 날 15년간의 길고 긴 고독을 끝내고 세상으로 돌아갈 참이었습니다. 이 은자의 고백은 5번의 실험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고독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반드시 경건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이 역설. 사회와 가장 멀어지는 극단적인 선택마저 실패로 돌아간 지금 라셀라스는 깊은 좌절을 넘어 거의 절망에 가까운 감정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연이은 실패에 좌절한 라셀라스와 네카야는 이제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합니다. 지금까지의 주먹구구식 탐색 대신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들은 행복을 찾는 이 거대한 과업을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두 영역으로 나누어 각자 분담하기로 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그들의 전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왕자인 라셀라스는 선을 행할 가장 큰 힘이 있는 곳, 즉 권력의 정점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삶의 최상층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줄 거라고 기대했죠. 반면에 네카야는 권력 다툼에 시끄러운 소음이 없는 곳,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에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세상을 둘로 나누어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라셀라스는 화려한 수행원들을 이끌고 이집트 총독의 궁정에 들어섭니다. 그는 거대한 규모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자 행복의 원천일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화려한 궁정의 문을 연 순간 라셀라스가 발견한 것은 희망이 아닌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은 행복의 거처가 아니라 겉은 황금으로 빛나지만 속은 음모와 배신으로 썩어가는 전쟁터였죠. 모든 고위 권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했으며 총독의 미소 뒤에는 그를 끌어내리려는 스파이들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그가 본 것은 권력의 허망한 종말뿐이었습니다. 권력은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한편 네카야는 자신의 매력과 너그러움을 이용해서 수많은 가정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탐색하는 공적인 영역의 그 살벌함과는 달리 평범한 사람들의 사적인 삶 속에는 분명 조용하고 소박한 행복이 존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엿본 가정의 속살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소한 질투, 세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미묘한 경쟁까지 그녀는 방문하는 거의 모든 집에서 그들의 평화를 파괴하는 불화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씁쓸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가장 평화로워야 할 가정이야말로 사실은 파벌로 분열된 작은 왕국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네카야의 조사는 결국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깊은 분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녀는 결혼이 예상치 못한 불화의 원인으로 가득 차 있고 한 사람의 잘못이 모두를 비참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대안인 독신 생활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죠. 우정도 애정도 없는 공허한 상태이며 원한과 비난으로 가득 찬 삶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그녀의 눈에는 결혼과 독신, 두 가지 선택지 모두 각기 다른 종류의 심오한 비참함을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네카야가 내린 너무나도 유명하고 암울한 결론입니다. 결혼에는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독신 생활에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 결혼이 고통의 숲이라면 독신은 즐거움이 없는 사막이라는 거죠. 그들의 여정은 이제 정말로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쾌락, 이성, 부, 권력, 그리고 평범한 가정까지. 세상의 행복을 약속하는 모든 길의 끝에서 그들은 오직 환멸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탐구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행복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행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는 아닐까요? 이 절망적인 질문과 함께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자, 완벽한 행복을 찾아 왕궁을 떠났던 라셀라스 왕자의 여정, 이제 그 마지막 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 존슨의 이 고전적인 책은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디에 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했었죠. 지금까지 왕자와 그의 일행은 세상을 구석구석 관찰하면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 헤맸는데요. 이제는 다릅니다. 이들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선택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미스테리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이 깊고 깊은 고뇌의 끝에서 그들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번 마지막 여정은요, 가장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갈등들을 들여다보고 또 결혼이 과연 행복을 약속하는 길인지에 대한 아주 치열한 논쟁을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위대함이란 게 정말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결국 해답을 찾지 못한 이들이 고대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피라미드로 향하는 그 과정까지 함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운명의 반전이었습니다. 오빠인 라셀라스 왕자가 아주 화려한 공적인 세계에서 실망만 가득 안고 돌아오자 이번에는 그의 누이 네카야 공주가 나섭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락해 보이는 공간, 바로 가정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그 안의 진짜 모습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네카야가 발견한 진실은 글쎄요,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 가정의 커튼 뒤에는요, 소리 없는 불행들이 가득했어요. 깔깔거리는 즐거운 웃음소리는 사실 억지로 꾸며낸 것일 때가 많았고 아주 사소한 경쟁심이 독처럼 스며들어서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때로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쏟아부었다가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사실은 필사적으로 가난을 숨기는 가정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큰 도움을 주고도 오히려 원망을 사는 그런 기이한 일까지 벌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네카야가 마주한 가정의 진짜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녀의 결론은 이 한 문장에 아주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들 가운데
그 평화를 파괴하는 어떤 분노의 여신에 시달리지 않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의 여신, 이게 과연 뭘까요? 이건 뭐 밖에서 들이닥치는 재앙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가족의 내부에 존재하는 질투, 부만, 경쟁심 같은 온갖 종류의 갈등과 불화를 의미하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평화로워 보여도 모든 가정은 저마다의 여신을 품고 고통받고 있다는 아주 냉혹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네카야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그 갈등에 주목합니다. 이건 바로 젊음과 늙음이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세계의 충돌이죠. 한쪽에는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힘껏 달려가는 자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과거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세상의 쓴맛을 알아버린 부모가 있습니다. 천재성과 활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젊음과 느리더라도 신중한 계획으로 안정을 꾀하는 늙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덕을 좇는 아들과 손에 잡히는 부를 중시하는 아버지, 사람을 믿는 순수한 마음과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경계심, 이 둘은 어쩌면 태생적으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불화 상태에 놓여 있던 겁니다. 결국 네카야는 가족을 작은 왕국에 비유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파벌 싸움과 권력 다툼, 심지어 배신까지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거대한 제국이 내전으로 무너지듯 가족 역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공동체라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나의 보금자리가 사실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일 수도 있다는 이 신랄한 비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가정생활에 대한 네카야의 분석이 이렇게나 암울하다면 자연스럽게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모든 가정의 시작점인 결혼은 어떨까요? 과연 결혼은 행복의 원천일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불행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일까요? 이제 두 남매의 아주 치열한 토론이 시작됩니다. 이 토론의 핵심은 바로 이 딜레마에 있습니다. 차갑고 시린 외로움을 평생 감내하며 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는 갈등을 감수하면서 누군가와 함께할 것인가? 이건 마치 온통 뾰족한 가시밭길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완벽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두 사람의 논쟁은 정말 팽팽하게 맞섭니다. 먼저 라셀라스는 신중하게 늦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젊은 날의 섣부른 선택이 가져올 평생의 후회를 피하고 이성적으로 완벽한 짝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자 네카야가 바로 반박합니다. 아니, 너무 오래 기다리면 각자의 습관과 고집이 돌처럼 단단해져서 서로에게 맞추는 게 아예 불가능해진다고요. 차라리 생각이 말랑말랑한 젊은 시절에 만나서 함께 성장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라셀라스가 늦은 결혼은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자 네카야는 그럼 부모가 자녀의 삶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는 슬픔은 어떻게 하냐고 맞받아칩니다. 결국 네카야는 이 아름다운 비유 하나로 이 긴 논쟁의 막을 내립니다. 봄의 꽃향기에 취해 있으면서 가을의 열매를 맛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인생이란 결국 선택과 포기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봄의 설렘과 화사함을 선택하면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고, 가을의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봄의 그 찬란함을 지나쳐야만 하죠. 완벽한 선택이란 세상에 없으며 어떤 길을 가든 반드시 잃는 것이 있다는 것. 이건 비단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 헤매는 그들의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뼈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결혼에서도 완벽한 행복을 찾지 못했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화는 다시 라셀라스 자신의 탐구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행복이라는 건 평범한 삶이 아니라 가장 높은 것, 바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권력의 본질을 다시 한번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라셀라스가 내린 결론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통치자는 절대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왕좌에 앉는 그 순간 그는 끝없는 의심과 배신, 파벌 싸움의 한가운데에 던져지게 됩니다. 한 명을 만족시키면 9명이 불만을 품는 게 현실이고요. 때로는 무능하고 사악한 부하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온 나라를 뒤흔들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책임감 속에서 그들은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네카야가 우리가 흔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소박하고 덕 있는 삶의 허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거대한 재앙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고요. 굶주림이나 전쟁, 거대한 폭풍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미덕이라는 건 고통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고통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아주 냉철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길이 막혀버린 것만 같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깊은 고민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였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현명한 스승 인물락이 등장하면서 대화의 물줄기를 아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이물락은 끝없이 제자리만 맴도는 그들의 토론을 이 한마디로 꾸짖습니다. 삶의 선택을 하는 동안 당신들은 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완벽한 삶이 뭘까 고민만 하는 동안 진짜 삶의 소중한 순간들은 모두 흘러가 버리고 있다는 날카로운 일침이었죠. 그는 이제 그만 생각의 방에서 나와서 거대한 세상의 역사와 직접 마주하라고 촉구합니다. 인물락은 그들에게 새로운 탐구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바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모든 판단은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는 과거와 비교해야만 지금의 우리를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현재를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과거와 비교해야만 하오. 모든 판단은 비교적이기 때문이오. 이물락에게 역사는 그냥 죽은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였죠. 첫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 장대한 과정을 추적하면서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과거의 위대한 업적들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이물락의 조언에 따라 일행은 인류가 남긴 가장 거대하고 오래된 유물, 바로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책 속에 갇힌 역사가 아니라 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낸 거대한 실체와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피라미드 앞에선 이물락은 그 거대한 형태에 담긴 비밀을 설명합니다. 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모든 파괴력, 심지어 지진에까지 맞서서 영원히 서 있겠다는 고대인들의 거대한 야망, 그 자체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버텨내겠다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시간에 던지는 장엄한 도전장인 셈이죠. 하지만 피라미드의 어둡고 깊은 입구 앞에서 일행의 발걸음이 딱 멈춥니다. 공주의 시녀 페쿠아가 새하얗게 질린 채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저 안에는 잠들지 못한 영혼들이 떠돌고 있을 거라고. 원래 주인이었던 고대 왕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고요.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원초적인 공포가 그녀를 덮친 겁니다. 페쿠아의 갑작스러운 두려움은 그들의 여정에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이제 그들은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훨씬 더 거대한 미스테리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철학을 넘어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지혜로운 스승 이물락조차 이 문제 앞에선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의 한쪽에서는 이성이 말하죠. 유령이 다른 곳도 아니고 하필 피라미드에 나타날 논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고요. 하지만 그의 또 다른 쪽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령에 대한 믿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요. 그는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이렇게나 오랫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믿는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그의 이성마저도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존재함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두려움에 떠는 페쿠아를 결국 뒤로하고 공주는 탐구를 멈추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라셀라스 그리고 임락과 함께 마침내 수천 년의 어둠이 잠들어 있는 피라미드 내부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습니다. 피라미드의 심장부는 놀랍도록 고요하고 장엄했습니다. 그들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텅 빈 석관을 들여다보면서 한때 이곳에 누워 세상을 호령했을 위대한 왕을 상상합니다. 벽에 새겨진 상형 문자를 따라가며 역사의 숨결을 직접 느끼는 그 순간 그들의 지적인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했죠. 바로 이곳에서
그들의 행복 찾기 여정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피라미드라는 그 영원의 공간 안에서 역사와 죽음을 사색하는 동안 바깥의 현실 세계는 아주 냉혹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탐구로도 예측할 수 없었고 막을 수도 없었던 현실의 위험이 바로 그들을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긴 탐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향한 이 길고 긴 여정은 과연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요?